예, 안녕하세요. 놀라셨죠? 강독이라고 했는데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하셨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로 그 바이올린 그 연주 틀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곡인지 모르겠어요. 많이 들었던 겁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유튜브는 탑 50 Most Popular Classic Viol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탑 50 아주 보편 유명한 클래식 바이올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곡이니까 이게 다 돌아가려면 보자 2시간 47분 57초 걸리네요. 틈틈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까지 화면에 좀 나오면 좀 좋은데 제목은 없이 그냥 소리만 계속 나옵니다. 좋죠? 첼로 소리도 좋고 이건 바이올린 특유의 투명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은 참 신비롭습니다. 작곡가가 이걸 어떻게 이런 소리를 만들어냈는지 참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자 몇 강입니까? 19강 하게 되겠습니다. 제 4장으로 들어갔네요. 우주 발명하기 땅땅 하고 이상한 우리 세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곡이 나오네요. 이제 꺼야 되겠죠? 강도가 안 해도 방해가 되겠죠? 저는 들으면서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집중이 안 될 것 같네요. 일단 요 정도에서 끄겠습니다. 우주 발명하기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죠. 우주를 발명하는 건 아닌데 발명하는 것처럼 접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도 깊고 하도 넓으니까 그 과학자들이 우주를 설명하는 게 마치 발명하는 것 같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좀 있어 봐야죠. 이상한 우리 세계 이런 게 부제로 붙어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19강입니다. 한마디만 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도 이 강독을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그리고 이전에도 그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거예요. 이 세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 넘는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과학, 우리의 모든 하나님 경험 그마저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뛰어넘는다는 게 뭔가 이게 잘 안 들어서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게 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어떤 관점을 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세계는 일부다. 일부만 알고 전체를 말하는 것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일부 아는 게 무의미한 건 아니나 그 한계를 늘 전제하고 접근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과 파이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우주부터 발명해야 한다. 어디서 인용한 겁니다. 겹다운표로 인용했네요. 요 그대로 나오는 문장이 어디 있겠죠. 홀다운표로 인용하는 거는 내용을 대체적으로 이제 가져오는 거고 겹다운표로 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 따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과 파이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우주부터 발명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와 다요. 사과 파이 간단하긴 한데 그건 우주론적인 사건이다고 하는 겁니다. 우주가 없으면 사과 파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성춘 예식 집행할 때 빵과 포도주를 이런 관점으로 종종 설명했습니다. 이 구절을 처음 읽은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자꾸만 생각난다. 칼 세이건의 말이 옳다. 이걸 칼 세이건이 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다른 칼 세이건의 얘기를 말하는 건가? 봅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사과 파이를 만드는 일이건 책을 쓰거나 강비를 거니는 일이건 이런 우리의 모든 일들은 우주가 존재해야 가능하다. 우주론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예,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요 강독 요구한 걸 언제 보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샘대교회 11일과 12일, 1박 2일 수련회를 하는데, 첫날 나는 걷는다 하는 제목의 특강을 합니다. 이것도 바로 그거죠. 나는 내가 걸으려면 우주가 먼저 존재해야만 가능합니다. 요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딱 맞는 건데. 내가 걷는다고 하는 거는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 우주가 없으면 안 되는 사건이고요. 그 걷는다고 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느끼면 우주와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 우주는 또 하나님의 창조니까 걷는 영성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거죠. 여기 참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되네요.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딱 재미있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무 우주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구체적인 우주, 중력이 이런 정도로 작용하는 거죠. 중력이 이거보다 더 세거나 더 약하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걷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과와 인간이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일정한 특성들을 가진 우주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나 사과가 없다면 사과 파이를 만들 수 없다. 아주 사소한 것도 우주론적인 지평에서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 우주의 이상한 이야기를 탐구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볼 것이다. 근년의 우주 이야기, 언제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지,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등등 이러한 우주 이야기에 관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이들에게 우주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딱 죽은 거죠. 그 이야기가. 기계적인 거죠. 우리가 겹다운표로 인용한 겁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 기본적으로 어떤 설계도, 목적도, 선악도 없고 무심하고 무정한 무관심만 존재할 때 기대할 법한 특성을 정확히 갖추었다. 아마 도킨스가 한 이야기 같습니다. 나름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듯한 발언이긴 합니다. 한때는 나도 그 말에 동의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근데 도킨스가 말하고 있는 것보다 이 세계 전체가 더 복잡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투적인 표현 아니에요. 더 복잡하다는 게 이게 단순히 양적인 차원에서 더 많다, 알아야 될 게 더 많다가 아니라 아주 질적으로 더 복잡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의 시작입니다. 시간의 시작. 시간이 시작되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참
기기묘묘한 거죠. 그럼 어디서 출발할까? 태초에 우리 우주를 생각해 보자. 한때 사람들은 우주가 언제나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이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관념을 받아들인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고 생각했다. 처음 5세기 동안 그들은 우주가 영원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창조론을 주장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다. 당대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로 짐작되며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분명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히포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히포에서 주교로 활동을 했죠. 354년에서 430년에 살았습니다. 비교적 장수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은 창조된 질서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말할 수 없고 이미 시간이 시작된 다음에 우주를 창조한 게 아니고 시간과 함께 우주를 창조하신 거라고 가르쳤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보다 훨씬 더 깊죠. 그리고 오늘의 현대 물리학에서 보더라도 맞는 이야기죠. 빅뱅에 근거하면 우주는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쭉 있었던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은 시공간이라는 창조된 영역 바깥 시간을 초월한 영역에 거하셨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의 창조 개념을 그 어떤 주도적 철학이나 과학적 거대 서사와도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조교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재하게 된 우주에 대한 신학적 진술일 뿐 우주가 언제 어떻게 승인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아니다. 그렇죠. 요건 과학적 설명이 아니다 얘기했는데 앞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설명된 거로 보여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예. 도대체 성서기자들은 어떻게 이 세상이 시작한 때에 순간이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걸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꼭 계시라고 하는 게 그냥 위에서 주어졌다 하는 것 뜻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성서기자들의 영적 통찰력으로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 물리학자들보다 더 정확한 거를 본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걸 어떻게 보냐? 예, 그건 뭐 가능합니다. 이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니 작은 것을 뚫어볼 수 있으면 또 근원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그 빅뱅이라고 하는 말은 붙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관점은 붙을 수 있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단 한순간의 창조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드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창조 질서는 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거기다 발전할 능력을 부여하셨다. 피조 세계는 최종 확정된 형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신 모습을 갖춰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창세기 해석을 과학 이론으로 전개하지 않았다. 성경 창조 서사의 본질적인 신학적 원리라고 여긴 것을 풀어냈을 따릅니다.
창세기를 읽는 여러 방식이 당대 과학의 서사들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는 논의와 논쟁이 필요한 문제였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과학과 연결은 안 됐어요. 21세기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 맥거렛은 주장하는 겁니다. 중세기의 위대한 지적 르네상스가 시작됐을 때 창조 질서의 진화와 시간의 본질에 대한 아구스티누스의 입장은 당대의 주류 철학적 서사와 맞지 않았기에 주변화되었다. 옆으로 밀려났다는 얘기입니다. 주변화. 아구스티누스는 당대의 주요한, 아니 독보적으로 중요한 신학적 권위자였다. 어떻게 형용사 주요한하고 중요한 요거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르는 거예요? 당대의 주요한이라고 하더니 아니 독보적으로 중요한 바뀌었어요. 서로 뜻이 다른가 보죠. 하지만 최고의 과학적 권위자로 널리 인정받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들이,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우구스티누스보다 훨씬 전의 사람입니다. 사상들은 내려왔죠. 사상들이 당대 과학 이론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 중세기 르네상스 그 전 후 그때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자 기독교 신학자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지적 방법론에 대한 그의 생각들을 좋아했지만 우주가 언제나 존재했다는 그의 핵심 신념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이제 대표적 신학자입니다. 그것은 과학과 종교 사이에 아리스토텔레스와 아구스티누스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차이처럼 보였다. 과학을 연구하는 방법론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가야 되겠으나 이 세계의 근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양측 모두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고 실질적인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세기 말에도 우주의 영원성 문제에 대한 과학계의 합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세계가 영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원래부터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누가 이렇게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현대 물리학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1903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위대한 스웨덴 물리학자 스테반 아우구스투스 아레니우스는 세계의 형성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썼다. Worlds in the Making. 세계 만들기, 세계 발명, 그게 그 말이고, 이 주제, 이 장의 주제인 우주 발명하기, 이게 바로 요 책에서 온 것 같습니다. Worlds, 세계, in the making. 이 책에서 그는 당시에 발견된 에너지 보존 원리에 부분적으로 근거해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이 무한하고 영원히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아레니우스는 우주의 본질은 언제나 지금과 같았다. 물질, 에너지의 생명은 형태와 공간상의 위치만 달라졌을 뿐이다 라는 근본적인 확신을 분명히 했다. 물질과 에너지가 우주를 돌아다녔을 수 있지만 우주라는 전체 시스템 안에서 총량의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다. 근데 비슷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에너지와 물질의 내적 움직임은 허용하지만 발생이나 붕괴는 허용하지 않은 이런 정적인 우주관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과학계의 합의사항으로 남아 있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우주관이 20세기 초까지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뭐 그렇게 보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창조라는 종교 개념은 시대에 뒤떨어진 신화적 개념이며 최신 과학 지식과 도무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창조론의 폐기일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우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기원이 있었다고 알리는 증거가 느리지만 확실하게 축적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흥미진진한 이야기이고 이어지는 대목에서 그중 일부를 소개할 것이다. 일종의 반전이죠. 근데 기독교의 창조론 입장에서 볼 때 좋은 반전입니다. 1900년과 1931년 사이에 천문학자들은 우주관에 있어서 세 가지 극적 변화를 목격했다. 세 가지. 재밌네요. 첫째, 태양계 크기의 허용치가 10배나 증가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태양계 크기, 태양을 중심으로 한 전체 기예요.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왕성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그리고 그 바깥에도 뭐가 좀 있어요. 태양계 크기의 허용치가 10배나 증가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10배가 증가했다는 거죠. 둘째, 에드윈 허블의 연구가, 허블 망원경이죠. 그 연구가 우리 은하계 너머에 다른 항성계들이 있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허블 망원경 나오기 전에는 은하계 너머를 전혀 몰랐다는 얘기군요. 셋째, 이 외부 은하들의 움직임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우주의 팽창은 당시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이었는데 그것은 우주가 대단히 응집된 초기 상태에서 진화했다는 사실, 다시 말해 우주에 시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그렇게 쭉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확고했는데 이제 이런 몇 가지들이 발견되고 증명됨으로써 우주가 어떤 출발점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떤 이들은 이러한 생각을 일절 거부했는데 우주의 기원 개념이 갖는 잠재적인 종교적 함의를 두려워한 반응이었다. 1948년에는 프레드 호일을 위시한 여러 사람들이 정상상태 우주론을 전개했다. 이 이론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작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주의 팽창으로 생겨나는 빈 공간들을 메우기 위해 물질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다고 했다. 우주 팽창은 거부할 수 없으니까. 다만 빅뱅이라고 하는 그 시작, 그건 아직까지 인정하기 힘들었던 거죠. 1960년대에 이르러 과학계의 여론은 결정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주로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 때문이다. 이제 전문적인 우주 개념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거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우주 배경 복사. 1965년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 뉴저지 벨 연구소에서 실험용 초단파 안테나를 가동했다.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무선 안테나를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거슬리는 배경 잡음이 잡혔고 그것을 없앨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들은 이 현상이 안테나에 앉아있는 비둘기들이 안테나를 방해하여 나오는 소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신경 쓰이는 새들을 다 쫓아낸 후에도 잡음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 짜증스러운 배경 잡음의 온전한 의미가 파악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 현상은 1948년 렐프 알퍼와 로버트 허먼이 제시한 태고의 우주 폭발, 즉 빅뱅의 잔광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참 대단하네. 138억 년 전 일어났던 빅뱅의 잔광이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증거의 다른 조각들과 나란히 놓고 볼 때 이 배경 복사는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는 생각을 의미심장하게 뒷받침해 주었고
그 라이벌인 정상상태 이론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했다. 그 이후로 표준 우주 모형의 기본 요소들이 명료해졌고 과학계 내에서 널리 지지를 확보했다. 여전히 상당한 논쟁의 영역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모형이 관측 증거와 가장 잘 부합한다는 합의가 대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사람들은 우주가 140억 년경 전에 시작되었고 이후 쭉 팽창하면서 식어왔다고 믿는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참 이거 이렇게 간단히 말은 하는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140억 년 전. 이 이론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증거는 우주 초단파 배경 복사의 존재와, 어려운 단어, 우주 초단파 배경 복사의 존재와 빅뱅 직후에 합성된 가벼운 핵들, 이를테면 수소, 중수소, 헬륨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사실이다. 이 모형을 받아들이면 우주의 기원이 하나의 특이점, 싱귤라리티, 유일무이한 사건, 결코 되풀이될 수 없기에 일부에 따르면 과학적 방법론의 특징인 정확한 실험적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어떤 것, 특이점이었음을 인정해야 된다. 그거는 반복될 수 없는 거라서 실험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맥거리 제가 말하는 게 기독교 신앙 입장에 이렇게 편들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하는 내용들은 다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일부러 기독교 창조론을 창조과학회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창조론을 무조건 비용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앞에서도 여러 번 본인 스스로 얘기했는데, 과학자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도 말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신이 없다고 자기 일방적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비판 많이 했죠. 누구예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 도킨스, 리처드 도킨스 이런 사람들은 증거를 취사 선택해서 자기의 불리한 건 다 빼고 기독교를 비판한 거죠. 그것은 뜻밖의 극적인 상황 전개였고, 이로 인해 창조에 관한 종교적 언어를 생각하는 데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무신론 옹호자들은 흔히 과학의 발달로 지난 세기에 걸쳐 믿음의 신빙성이 훼손되었다고 말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이 사실일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들에서 그것은 명백히 틀린 말이다. 믿음의 신빙성이 훼손됐다고 하는 것은 성서에 나와 있는 기적적인 거, 이게 모든 게 다 실제로 기적은 아니라 뭐 다른 거다,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게 밝혀지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는 과학이 기독교 신앙을 부분적으로 약화시키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빅뱅 이런 이론까지 가게 되면 창조론을 거기에 이제 기울어지게, 과학적으로도 그게 옳다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표준 우주 모형은 이것도 어떤 개념일 텐데, 약간 저에게 몇 번 들은, 다른 책을 읽으면서도 들은 용어인데 확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원래부터 계속 우주는 있었다. 그런 입장. 그런 거, 그것도 하나의 우주 모형이죠. 근데 빅뱅을 통해서 또 다른 모형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표준으로 삼냐 하는 거를 가리킬 때 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닐까요? 표준 우주 모형은 기독교의 창조 서사와 강하게 공명하여 스티븐 와인버그 같은 무신론자들의 짜증을 불러일으켰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표준 우주 모형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원래 우주는 계속 그렇게 있었고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됐다. 아니 공간 영원한 원래 있었던 걸로 봤는데 그게 표준 우주 모형이었다가 이제는 근 100년 사이에 달라져서 빅뱅이 거의 정설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게 표준 우주 모형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창조 이야기하고 공명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요거 바이올린 소리 조금 더 듣고 오늘 강연 오늘 몇 강이죠? 19강? 잠깐만요. 이거 참 깜빡깜빡 19강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들어보세요.